많은 분께서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면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쉽게 보이게 만들고 때때로 이용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경험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를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무시당하는 일이 생기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기보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산천보다 거칠고 하늘보다 알기 어렵다.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너무 쉽게 신뢰하는 태도는 오히려 나를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대를 조절하고 지능적인 예의를 통해 주도권을 지키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사람이 되려다 쉬운 사람이 되지 마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지는 일이 종종 생긴다. 인간관계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좋은 마음에서 잘 대해 주었지만 엉뚱하게 내가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진다. 반대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내가 먼저 접근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호구로 만들어 버리는 일도 생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아예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중요한 점은 결국 문제의 핵심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주도권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남에게 잘해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이용당하고 확실히 장악해서 관리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미끼를 무는 것이 문제다. 특히 상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이익에 현혹되어 내 함정을 스스로 파기도 한다. 또 나에게 해주는 칭찬의 순식간에 현혹되어 그 뒤에 있는 어두운 속내를 잘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람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거칠고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렵다. 험하고 알기도 어려운 그 사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보고 완전히 내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감추고 숨기고 현혹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그 작동의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만 한다. 미끼를 물지 않으면 낚인 물고기 신세가 되지 않는다. 지능적인 예의를 지켜서 나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 실망감도 줄어든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이며 인간관계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교훈이다. 그런데 이 기대라는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기대를 갖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실망감을 낮추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대가 매개체가 되어 내가 상대방에게 종속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마치 미끼를 탐내다가 낚싯바늘에 꿰인 물고기 신세와 다르지 않다. 이런 상태의 물고기는 그간 자유롭게 물속을 헤엄치던 삶의 평온과 주도권을 완전히 낚시꾼에게 넘긴 신세가 된다. 애초에 미끼에 대한 유혹을 떨칠 수 있었으면 앞으로도 평생 자유로웠을 것을 한순간 유혹된 결과는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람에게 쓸데없이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기대하게 되는 것은 일련의 과정이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경험, 나의 부족했던 무엇인가가 극적으로 채워지는 경험은 분명 우리를 자극하는 행복의 요소이다. 그래서 자꾸 경험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도 사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기대가 줄면 관심도 줄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나에 대한 상대방의 관심도 줄여서 인연이 닿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대를 줄이면서도 동시에 인연을 놓치지 않는 이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기대가 충족되어도 수고로움의 총량은 제로다. 한 비자에는 기대라는 미끼에 걸려 자신의 소중한 농사를 망쳐버린 한 어리석은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춘추시대
송나라의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풀 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쳐나와 전력으로 달리더니 밭 가운데의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는 일이 발생했다. 횡재라고 느낀 농부는 이 토끼를 가져다가 가족들과 맛있게 먹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토끼가 저절로 쫓아와 죽는데 날마다 열심히 일만 했으니 난 정말 바보였구나. 농부는 다음 날부터 농사일을 접고 그루터기 앞에서 토끼가 죽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자 그가 일구던 밭은 어느덧 잡초만 무성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놀리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에서 탄생한 고사성어가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라는 의미의 수주대토이다. 이 농부가 어리석어진 이유는 간단하다. 한 번의 횡재에 불과했던 일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타인에 대한 기대는 희망 섞인 바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끼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내 마음을 유혹해서 낭패를 겪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대에 또 다른 속성을 보여주는 조삼모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송나라 때 원숭이를 기르던 한 노인이 있었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원숭이들에게 주는 도토리의 배급량을 줄여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원숭이들은 격하게 반발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노인은 반대로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기로 하자 원숭이들은 매우 흥겨워했다. 총량은 7개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들은 아침에 1개를 더 받는 것을 좋아했다. 사실 기대도 이와 비슷하다. 설사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그것이 충족된다면 그것으로 끝일까? 그렇지 않다. 기대와 그로 인한 충족은 상호작용이다. 누군가가 내 기대를 충족해주면 나도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원숭이에게 주는 도토리의 총량이 이러나 저러나 7개뿐인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기대와 그것을 이뤄주기 위한 수고로움을 따지면 어차피 총량은 0이다. 기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방법. 기대는 상당히 유혹적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면 오히려 그것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말이 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충분히 생각한 뒤에 또다시 한 수를 두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을 패배로 이끈다는 말이다. 이는 너무 세세한 것에 집착하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대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상대로부터 얻을 이익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다 보니 역시 작은 것에 집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각의 과정을 아예 생략하는 과격하면서도 간단한 방법이 필요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방아착방시 아저이 그것이다. 글자 그대로 의미를 풀어보면 아래로 붙어 버릴 수 있도록 내려놓다. 혹은 내쫓아 버린다이다. 여기에는 다른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다. 그냥 툭 하고 손을 놓아 버리면 된다. 기대의 결과로 내가 얻을 이익을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복잡해지고 기대를 끊어내지 못한다. 이에 대해 성철 스님은 마치 뜨거운 냄비를 자신도 모르게 잡았을 때 아 뜨거 하며 냄비를 떨어뜨리듯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조언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멈추면 미끼에 유혹당하지 않고 곤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다. 바로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낮추면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남녀가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 결과 실망하고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렇다면 전혀 기대가 없는 연애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사실 그럴 거면 뭐하러 연애를 하냐? 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다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기대가 있어야 자주 연락도 하고 서로 관심을 보이면서 더 가까워지게 마련이다. 기대가 없는 무심한 관계는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예의는 도덕이 아닌 스킬과 노하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의라는 지능이다. 보통 예의는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도덕률 정도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원활한 관계를 위한 스킬과 노하우에 더 가깝다. 그러니 이는 도덕의 범주에 속한다기보다는 지능의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만 한다. 상대방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예의는 관계를 이어가는 지능적인 행위이며 안부를 묻거나
과거에 진행했던 일의 여부를 물어서 관심을 표하는 예의도 결국은 나를 잊지 마라 주세요라는 지능적인 행위이다. 가끔 우리는 그냥 예의상 한 거야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특별히 자신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어필한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예의상일지 모르지만 상대는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예의란 일종의 가짜 화폐 구실을 한다. 가짜지만 화폐는 화폐인 셈이다. 내가 아무리 예의상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예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만의 역할을 수행해낸다. 다만 이런 예의상의 행동은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된다. 옛사람은 과도한 예의를 예의가 아닌 예의, 즉 비례라고 보았다. 이제는 기대에 대한 기대를 접어보면서 살아가자. 미끼를 물어내 주도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만 지능적 예의, 예의상의 예의를 확보해서 관계를 이어나가면 충분한 일일 것이다. 저항하는 불편함을 외면하면 당해도 싼 만만한 사람이 된다. 무시당하지 않는 의이 되기 위해 이 벌레는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설 줄 모르고 제 힘도 모르고 가볍게 적에게 덤벼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만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있을까?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아랫사람처럼 부리려고 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를 참기는 무척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불쾌감도 그저 참고 지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의의라고 여긴다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어차피 해봐야 내가 질 싸움인데 뭐 하러? 라고 생각하면 아예 싸울 용기조차 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을이 무작정 무시당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을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에 겁먹고 먼저 포기하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는 것이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나약한 이미지로 인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는 싸움에 나서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어차피 질 싸움이라면 나에게 패배감과 상처만 안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더구나 상대방에게 패배한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자신을 더 무시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는 싸움이 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강하다. 그 패배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결코 쉽게 겪이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이미지로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마귀와 호랑이의 공통점입니다. 조선시대 우리 문인들도 탐독했다는 동양고전인 한시회전에는 제나라의 장공과 사마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장공이 어느 날 사냥을 하기 위해 수레를 타고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사마귀 한 마리가 나타나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공격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이에 장공이 마부에게 이것은 어떤 벌레인가? 라고 물었다. 마부는 이것은 사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벌레는 앞으로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설 줄 모르고 제 힘도 모르고 가볍게 적에게 덤벼듭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공은 이렇게 말했다. 이 벌레가 만약 인간이었다면 틀림없이 천하의 용사가 되었을 것이다. 당랑거철이라는 고사성어를 탄생시킨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어리석은 사마귀의 무모함,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을 무릅쓰는 사마귀의 용감함이다. 이것이 무모함이든 용감함이든 중요한 것은 일종의 저항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장공은 사마귀가 수레 바퀴를 이기느냐, 지느냐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정신을 높이 사서 인간이었다면 천하의 용사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자에는 맨손으로 호랑이를 너무 많이 죽였지만 이제 손을 씻고 덕을 쌓아 선비가 된 중부라는 사내가 등장한다. 하루는 그가 들에 나가고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떼를 지어 호랑이 한 마리를 쫓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호랑이가 산모퉁이를 등에 지고 으르렁거리면서 버티고 있었다. 그러자 감히 주민들 중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서지 못한 채 고함만 지르고 있었고 호랑이도 꼼짝하지 않고 맹렬하게 주민들을 노려보았다. 이 상황을 지켜보다 풍부가 주민들을 위해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았다. 여기서 유래한 부완항푸은 산모퉁이를 등지고 완강히 저항한다라는 의미이다. 사마귀와 호랑이는 그 힘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상대방과 대치하여 긴장하고 저항하려는 불편함을 참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마귀야
살짝 비켜 수레바퀴 저 멀리 가버리면 그만이고 호랑 이 역시 산모퉁이를 가볍게 돌아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둘 다 버티고 경계했고 끝내 지는 싸움을 하는 용기를 발휘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사마귀에게 용맹함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고 모퉁이에서 버티고 섰던 호랑이의 기계를 잊지 않았다. 지는 싸움도 해야만 하는 이유. 물론 싸움이나 저항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원과 힘이 부족한 을이 항상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는 싸움도 해야 하는 이유는 나에 관한 새로운 발견을 하기 위해서이다. 일단 늘 이기는 싸움만 했을 때는 한 가지 편향에 빠지게 된다. 바로 생존 편향 survivorship bias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성공한 경험만 가지고 상황을 분석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는 독일 폭격기와의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폭격기를 분석하면서 더 효율적인 전투를 위한 대책을 연구했다. 그러다 총탄을 가장 많이 맞은 곳이 동체였고 총탄을 가장 적게 맞은 곳은 엔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군대의 지휘부에서는 동체가 가장 많은 총탄을 맞았으니 동체를 보강하는 것이 전투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당시 연구를 함께했던 아브라함 왈트 에브라함 월라는 수학자는 정반대로 엔진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당시의 분석이 살아 돌아온 폭격기에 한정해서 연구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추락한 폭격기는 아예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다. 객관적으로 하려면 살아 돌아온 폭격기와 추락한 폭격기를 동시에 놓고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군 지휘부는 이미 추락한 폭격기를 까맣게 잊고 눈앞에 보이는 살아 돌아온 폭격기만 대상으로 연구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폭격기가 더 오래 생존해서 적에게 더 많은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엔진이 보강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동체에 총탄이 많은 것은 당연히 면적이 넓으니 그럴 뿐이었다. 이러한 편향은 우리의 삶에서도 벌어진다. 늘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게 되면 상대의 약점에 비해 나의 강점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상대의 강점에 대한 나의 약점은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러니 도대체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 당연히 그것을 보강할 방법도 모른다. 이런 상태에서 피할 수 없는 상대와 싸움을 하다 지게 되면 돌 익힐 수 없는 치명적 상처가 남는다. 누군가가 나를 만만하게 본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가리지 말고 저항해야 한다. 내가 이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얻을 것이 많다. 그리고 그것 자체로 내가 좀 더 강해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가치와 의미를 남기는 싸움지는 싸움도 해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과정에서 쉽게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언제나 겁만 먹으면 지 레짐작해서 포기하고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나를 만만하게 보게 되고 언제든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흔들려고 한다. 이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한 번 해봤는데 만만하고 두 번 해도 만만하면 그때부터는 일상이 된다. 비록 늘 지는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쟤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인식을 주게 되고 마음대로 하려는 생각을 줄이거나 포기하게 된다. 청나라 시대에 집필된 산문집 고문관지구원에는 견인불발시아이라는 말이 나온다. 굳게 참고 견디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이다. 큰일을 해낸 사람들에게는 재주뿐 아니라 이 견인불발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거세게 저항한다면 비록 지는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굴복하거나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싸워봤다는 의미를 남기고 10전 9패를 해도 1승이라는 가치도 남긴다. 하지만 저항을 멈추면 가치도 의미도 없는 그저 단순한 패배만 남길 뿐이다. 상대에 대한 판단, 들키기 전까지는 끝까지 숨겨라. 노골적인 감정은 스스로를 왕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사람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거칠고 알기는 하늘보다 더 어렵다. 어떤 면에서 사람은 판단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매 순간 주변 사물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하고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고 유지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좋거나 싫은 감정까지 동시에 생긴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판단과 감정이 더욱 빈번하고 강렬하게 발생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는 점이다. 감정은 자체적으로 분출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발산되기 마련이다. 좋다는 판단이 들면 자신도 모르게 웃게 되고, 싫다고 판단되면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찡그려진다. 사소한 손짓 하나도 부드러워지거나 과격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의 노출이 상대방의 마음을 뒤흔들게 되고, 그 결과 나에게 불리한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이다.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싫어하는 감정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주도권은 서서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배제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드러내는 감정으로 나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사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상대방을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처럼 어려운 일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섣불리 감정을 갖고 과도하게 표현할 필요는 전혀 없다. 유비에게는 있었고 조조에게는 없었던 것. 삼국지 초반부에 제갈량이 유비에게 제안했던 천하삼분지계는 향후 유비의 중원제패에 큰 역할을 하는 전략이다. 그때만 해도 그저 변방의 조그만 성의 주인이었을 뿐인 유비에게 천하를 세 개로 나누어 그중 하나를 점령한 후 굳건하게 유지하라는 조언은 무척 담대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면 111의 세력이 형성되고 어떤 한 편이 다른 편과 연합하면 곧바로 21이 되는 관계이다. 그러니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설 수 없게 된다.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 한 명이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장송이다. 그는 천하삼분지계를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익주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만약 누군가 익주를 공략하고자 한다면 매우 지혜롭고 충실한 작전 계획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위치였다. 그는 유비를 만나기 전에 우선 조조를 만났다. 그런데 조조는 장송을 만난 자리에서 그를 능멸하는 말을 많이 했다. 무엇보다 장송의 외모가 심각하게 못났다는 점도 한몫 거들었다. 이마는 뭉툭하고 코는 약간 비틀어져 있었으며 치아까지 약간 튀어나왔으니 비호가명에 가까웠다. 조조는 장송과 몇 가지 언쟁도 했거니와 그의 못생긴 외모까지 거슬려서 해서는 안 될 거친 말을 했다. 말투가 건방지다거나 예의도 없고 무례한 놈이라든가 심지어 막대먹은 놈이라는 평가절하까지 해버리고 말았다. 한마디로 조조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냈던 것이다. 결국 장송은 조조에게 익주를 점령할 비밀을 주지 않은 채 유비를 만나러 떠났다. 유비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평소 유비가 인덕은 있지만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과연 그가 미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막상 만나본 유비의 모습에 장송은 감탄하고 말았다. 맛있는 음식과 술로 거창한 술자리를 마련해 준 것은 물론이고 자신은 덕이 매우 부족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에는 부족한 인물이며 그것을 감당하기도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장송은 익주를 점령할 수 있는 비밀을 유비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조조와 유비의 차이점은 장송을 어떻게 대했는가 라는 부분에서 갈리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드러내는가 드러내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장송의 외모에 대한 판단은 조조나 유비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조조는 그것을 드러내면서 능멸했고 유비는 그것을 감추고 환대했다. 긍정적 감정도 문제가 되는데 나쁜 감정이 아닌 좋아하는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낳게 된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이야 나를 좋아하면 나도 상대를 좋아하지만 악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심지어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상대방의 긍정적인 감정조차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일본 MZ세대에게는 일명 개구리화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누군가를 짝사랑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자신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내면 오히려 짝사랑이 급격하게 식는 현상이다. 마치 청개구리처럼 상대의 마음과 반대의 마음을 가지는 심리적 현상을 지칭한다. 이는 단순히 이상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정신의학적 원인이 있다. 앞으로 둘의 관계에서 혹시나 생길 수도 있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급격하게 마음을 식게 만든다. 심지어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을 왜 좋아하지? 정말 실망이군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도 때로는 문제이니 싫어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문제가 된다. 결국 나의 감정으로 인해 수많은 조조를 만난 장송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과정이 계속되면 나는 집단 내에서 배제되고 나의 입지와 주도권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 하는 판단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한다. 하나는 독특함이나 박학다식한 능력이고 또 하나는 인격적 차원에서의 따뜻함이다. 문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따뜻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나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판단의 어원 중 하나는 심판, 더 나아가 영어의 뿌리가 되는 그리스어에서 판단이라는 말은 크리크레뇨이다. 그런데 이 말에는 비판, 정죄, 심판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다. 즉, 판단이라는 것 자체에 이미 다소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인지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자신에 대한 판단을 듣게 되면 은연중에 마치 자신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미 그 자체로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뭔데 나를 판단해? 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한다. 호랑이를 그릴 때 가죽은 그릴 수 있지만 넋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은 얼굴은 알지만 마음을 알지 못한다.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이야기는 하지만 마음은 천 개의 산으로 막혀 있다. 바다는 마르면 그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다. 죽어서도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살아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섣불리 드러내는 일은 분명 삼가야 할 것이다. 눈앞의 칭찬에 현혹되지 말고 등 뒤의 험담을 조심하라. 타인과는 수세적으로 나 자신과는 공세적으로 친밀해자. 묵묵하고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 속마음을 털어놓지 말아라.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두 인생의 충돌이기도 하다. 둘이 만나 불꽃이 튀며 인생이 더 흥미진진해질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거센 불길이 되어 서로를 잿더미로 만들기도 한다. 물론 아주 오랜 시간 검증된 사람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수세국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수세적 인간관계는 수동적인 인간관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수동적 관계는 상대가 주도하며 내가 마지못해 응하는 관계이지만 수세적인 관계란 나를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허락하는 관계이다. 이는 두 인생의 충돌이라는 과정에서 자칫 상대방으로부터 올 수 있는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처음에는 서로의 이성적인 면, 예의 바른 면, 상식적인 면만 보여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숨겨져 있던 무의식이 뛰어나오고 상대에게 겪었던 과거의 아픔이 공격적으로 상처를 준다. 시속 30km로 달려가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것과 150km로 달리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수세적인 인간관계는 이러한 거침없는 충돌로 인해 서로가 다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여준다. 뿐만 아니라 충돌의 여지가 보이면 바르게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까지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수세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은 바로 나와 만나는 시간을 좀 더 늘리는 일이다. 관계에서 생기는 여백을 나 자신의 존재로 채워가면 더 현명한 삶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받은 배려와 도움을 되돌아보라. 명나라 시대의 전계유가 지은 소창유기시어는 매우 독특한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조선시대 최고의 문인이자 개혁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허균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진 인물이 바로 진계유며 자신의 저서에 자주 인용하기도 했다. 진제유는 수백 권의 책을 지은 박학다식을 자랑하지만 이미 28살의 관직에 나가기를 거부하며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다. 작은 창으로 세상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이야기라는 의미를 지닌 이 소창유기에는 수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몇 가지 지혜가 담겨 있다. 우선 진유는 일반적인 상식의 조금 뒤편에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태도를 취하라고 권한다. 남이 내 앞에서 칭찬하게 하기보다는 남이 나의 등 뒤에서 험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고 잠깐 사귀면서 좋아하기보다는 오래 함께 지내면서 싫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다. 보통 사람 사이에서의 칭찬은
매우 흥겨운 기분을 선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칭찬은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관계의 진도를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 하지만 진유는 다르게 봤다. 칭찬까지는 너무 과도하고 그저 욕먹지 않을 정도의 관계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거기다가 폭풍 칭찬으로 인한 급격한 친교보다는 싫어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오랜 친교가 더 의미 있다고 본 것이다. 은혜란 타인에게 배려나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진계유는 마찬가지의 입장을 견지한다. 누군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남에게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되갚는 일이 훨씬 후보크다. 누군가에게 배려나 도움을 준다면 둘 사이는 바르게 발전한다. 환심 말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유는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수세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러한 추진력을 얻기보다는 과거를 되돌아보아 오늘의 나를 잊게 한 일을 다시금 떠올리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태도는 누구를 타이르거나 가르칠 때도 동시에 적용된다. 남의 잘못을 꾸짖을 때는 너무 엄하게 하지 마라. 그가 받아들여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좋은 말로 남을 가르칠 때는 너무 고상하게 하지 마라. 그가 알아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최대한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하거나 고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딱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고 따를 수 있을 정도만 하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수세적인 인간관계는 조심성을 발휘하라는 조언에서 정점에 달한다. 묵묵하고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 속마음을 털어놓지 말고 발끈하고 성내며 자신만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모름지기 말 조심해야 한다. 높은 재능을 믿고 세상을 가지고 노는 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침을 당할 것에 대비해야 하고 어질고 후덕한 얼굴로 남을 속이는 자는 자기 앞에 바로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진계에 따르면 누구를 만나든지 말 조심해야 하고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든 조심해야 한다. 가히 거침없는 질주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말고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관계를 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수세적인 인간관계의 마무리는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진유는 또 이렇게 말한다. 욕심 없고 깨끗한 절개는 모름지기 부귀와 호화의 유혹에서 시험되어 나와야 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절도 있는 행동은 번잡한 상황에서 검증되어 나와야 한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반드시 시험하고 검증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진계유의 수세적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는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쉬운 사람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조언이 아닐 수 없다. 대체로 쉬운 사람이 되는 일은 누군가에게 약점이 잡히거나 칭찬에 혹해서 쉽사리 주도권을 넘겨주거나 속마음을 털어놓아 자신의 사정을 전부 알릴 때 발생한다. 거기다가 상대방을 시험하거나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사귈 때 결국에는 쉬운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조언들은 모두 맥없이 쉬운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관계는 하나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타인과의 교류가 줄어들어서 자신의 내면이 다소 빈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으며 따뜻함을 느끼기도 한다. 때로는 타인의 확신에 찬 말이 나를 움직이기도 한다. 하지만 수세적인 인간관계는 바로 타인에 의한 긍정적 작용을 사라져 버리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얼마든지 지혜롭게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는 자신과 하는 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바 있다. 운동에 대해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자주 하라거나 더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면 운동 계획의 실천과 운동 효과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노팅엄 트렌트 대학에서도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신과 대화를 하면 실수할 여지가 약 80%가량 줄어든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신과의 대화는 매우 다양한 면에서 내면과 실제 신체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처한 고통의 극복에도 효과가 있다.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마르커스 오렐리우스는 매우 곤경에 처한 시대를 살아갔다. 주변의 이민족 국가들은 호시탐탐 국경을 노렸고 귀족과 병사들은 무기력하게 황제만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그는 늘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느꼈지만 그렇다고 이를
누군가에게 토로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늘 밤이면 자신과 대화를 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명상록이라는 작품으로 탄생했다. 곳곳에는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고통,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토로, 상실감과 피로감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그 모든 것을 극복했던 그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명군이자 가장 고결한 황제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다. 어떤 면에서 자신과의 이런 깊은 관계가 오히려 더 자아를 확장하고 성공의 길에 더 큰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는 내가 나 자신과 맺는 관계의 확장이다. 자신과는 공세적으로, 타인과는 수세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갈 때 보다 현명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 강이 바다로 흐르듯 사람 마음도 언제나 이익으로 흐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제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왕은 백성을 하늘로 여기지만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깁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포감을 주거나 혹은 정반대로 이익을 주는 일이다. 한마디로 채찍과 당근. 이 두 가지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단연 이익을 주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나를 이익이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보다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는 방법도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이 쉽고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종종 현실에서 잊곤 한다. 이익은 언제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익을 챙기다 보면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익은 단순히 내가 가질 것이냐와 같은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익은 뺏고 빼앗기는 문제가 되어 서로의 충돌을 야기하고 결국 혼란스러운 다툼이 이어질 뿐이다. 반대로 이익을 서로가 함께 서 있는 하나의 거점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다른 결과가 생긴다. 이때부터는 뺏고 빼앗기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이 되며 그 안에서 신뢰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도움이 된다. 이익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나에게 제안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제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통 협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내 태도를 결정하겠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야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오히려 나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익과 행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주도권을 쥘 수 없다. 초안지에서 유방과 항우의 전투가 이어질 때의 일이다. 전투에서는 늘 자신에게 유리한 형세가 펼쳐지지는 않기 때문에 어디를 지키고 어디를 포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일이 늘 생기곤 한다. 한 번은 유방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항우의 군대에 의해 압박받는 일이 있었다. 이때 유방은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성고성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참모여기기는 매우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성고성에 포함되어 있던 오창 지역이 앞으로 항우와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유방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하늘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왕의 대업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왕은 백성을 하늘로 여기지만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깁니다. 오창 지역은 천하의 식량이 저장되고 운송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오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기기가 했던 주장의 본질은 성 안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식량이라는 이익을 지켜주지 않으면 결국 백성들이 유방에게 등을 돌려 대업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은 자신의 전략을 완전히 바꾸어 오창 지역을 지킬 것을 명령했다. 이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말이 바로 미니식 위천으로 위천메이 이시웨이티안으로 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여긴다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같은 말을 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농사는 먹는 것의 근원으로서 임금이 정치에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이익이 아닌 상대방의 이익과 행복이다. 그래야 백성이 왕에게 순종하고 잘 따르듯 상대방도 나를 순종하고 따르면서 궁극적으로 주도권을 내 손에 쥐어준다. 이는 자기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기업 경영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에서 고급 슈퍼마켓의 대명사라고 하면 홀푸드마켓, 홀푸드스 마켓을 들 수 있다.
매년 100%의 성장을 이루면서 기적 같은 성장을 해왔다. 한때 연 매출이 무려 20조 원에 달했으며 이러한 놀라운 성장세에 힘입어 2017년에 아마존에서 인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남다른 성장에는 고객의 이익이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1978년 23살의 창업자 존 맥퀴전 맥키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빌린 돈으로 조그만 식료품 가게를 열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일대에 큰 홍수가 났고 그 결과 매장이 초토화되었다. 그때 단골 손님들이 와서 매장을 복구하는데 힘을 보탰고 힘을 내서 영업을 재개하라고 북돋워 주었다. 큰 감동을 받은 맥키는 이후 기업의 목적은 고객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설정하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과 그로 인한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하니 고객들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지만 다른 곳보다 많은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홀푸드마켓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됐다. 결국 고객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나의 이익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원리이다. 그런데 사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모든 혼란이 바로 이익에서부터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다. 맹자는 양해왕 왕을 칭견한 적이 있다. 그때 왕이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오셨으니 저희 나라를 이롭게 해주시겠지요라고 말했다. 그저 특별할 것 없는 말처럼 들렸지만 맹자는 발끈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를 생각하고 무사나 그 아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생각할 것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하려고만 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후 맹자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쫓아 행동하면 원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가르침을 널리 펼쳤다. 훗날 사마천스 마은 맹자와 양해왕의 이 대화를 읽은 후 그 깨달음을 사기에 이렇게 적었다. 이익이란 진실로 혼란의 시작이로구나. 결국 살면서 생기는 다수의 문제는 이익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로 귀결된다. 나만 추구하면 원망을 얻고 부작용이 생기지만 너와 내가 함께를 추구하면 상당수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행위를 할 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바로 상대의 이익을 챙기다가 나의 이익이 줄어들 것에 대한 걱정이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은 먼저 무엇인가를 제안하기를 꺼린다. 이는 승자의 저주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시장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일상에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가 먼저 이익을 제공하기를 꺼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승자의 저주는 드물게 나타난다. 미국에서 행해진 실험에 의하면 협상의 첫 번째 제안이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려 85%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첫 번째 기준이 하나의 말뚝과 같은 작용을 해서 이후에 모든 협상을 좌우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면에서 이는 매우 상식적이기까지 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의 이익이나 행복을 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상대가 50을 제시하면 은연중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린다. 여기에서 시작되어 30에서 40이나 60에서 70까지 오르내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저 30을 제안해서 관점을 한정시키게 되면 10이나 20점 아니면 40이나 50에서 머물게 된다. 결국 상대가 나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상대의 이익에 말뚝을 박아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먼저 말뚝을 박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이익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나머지 문제는 모두 수월해진다. 모든 강물은 절대적으로 예외 없이 바다로 흘러가듯 사람의 마음도 절대적으로 예외 없이 이익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그 길목만 장악하고 말뚝을 박아버릴 수 있다면 인간관계는 술술 풀려나갈 것이다. 인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목이 없는 것이다. 사람과 관계를 보는 안목으로 주도권을 지켜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그래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다.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 결정적 순간에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와 손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되돌아온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에는 착한 척, 좋은 척, 예의 바른 척을 한다는 점이다. 경계심이 없는 가운데 사람 보는 눈마저 없으면 그 가면에 속는 일은 어쩌면 매우 당원이다. 따라서 사람을 알아보고 결에 두거나 멀리하는 것도 매우 공들여야 할 일이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운 좋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을 통해 끊임없이 나쁜 사람을 걸러내고 좋은 사람을 주변에 두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우연한 환경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나는 인복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쭉정이는 뽑아내고 알곡으로 채워 넣어라. 그래야만 한 끼를 먹어도 더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듯이 소수의 사람과 교류해도 좀 더 풍성한 관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의심하는 일은 괴롭지만 의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겪고 만다. 우리가 잘 속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무사람의 입김에 산이 떠내려가고 모기 소리가 모여 천둥 소리가 된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속지만 않아도 우리 삶은 훨씬 안전하다. 문제는 가까운 사람에게 속는 일이 매우 많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는 점이다. 금전으로 인한 사기의 경우 전체 사건의 60% 이상이 친구, 선, 후배, 친인척에 의해서 발생한다. 경제적 피해보다 더 큰 문제는 신뢰가 무너지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이후 누군가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인간관계의 질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꼭 법적인 의미의 사기라는 범주에 속하지는 않아도 상대방의 단점을 잘 파악하지 못해 인생에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결혼, 사업, 우정의 관계에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안개 낀 새벽길을 걸어가듯 불투명하고 불안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단점이 잘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괄목상대라는 고사성어는 학식이나 재주가 몰라볼 정도로 성장한다라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글자 그대로의 풀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라는 것이다.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이렇게 내가 원래 봤던 것,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에 대한 판단을 재검토하는 일이다. 가까우니까, 오래 만났으니까, 나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으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때로는 심각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기본적인 것도 보지 못하는 이유. 조선시대에 발간된 어우야담에는 암행어사였던 유몽인이 전국을 다니면서 모았던 다양한 설어와 야담이 담겨 있다. 어떤 사람이 중국에 다녀오면서 커다란 소나무가 길게 늘어진 모습과 이를 바라보는 한 나이 든 선비의 모습이 그려진 멋진 그림 하나를 사왔다. 그림 풍이 고상하고 신묘해서 누가 봐도 감탄할 정도였다. 그림의 가치에 대해 자신했던 그는 높은 값으로 팔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 그러다 당시 조선 초기 최고의 화가인 안견이 이 그림을 마주했다. 자세하게 그림을 관찰하던 안견은 이내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림이 좋긴 하지만 사람이 얼굴을 쳐들면 목덜미에 반드시 주름이 잡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이것이 없으니 그림의 뜻을 크게 그르쳤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실적 묘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곤 한다. 그 이유는 그림의 전체적인 풍과 필체에만 현혹되어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인이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밥을 먹이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역시 그림, 풍이 매우 좋아서 많은 이가 감탄했다고 전해진다. 이 그림이 워낙 세간의 화제가 되자 그 소문이 왕실에까지 퍼졌고 조선의 제구대 왕인 성종까지 그 그림을 보게 됐다. 그런데 성종 역시 이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무릇 사람이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는 반드시 자신도 스스로 입을 벌리는 법인데 이 그림에선 입을 다물고 있으니 이치에 맞지 않고 화법을 크게 그쳤다. 아이에게 단 한 번이라도 밥을 떠먹여 보았다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역시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어우야담을 지은 유몽인은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한 번 본의를 잃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아는 자는 취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본의는 참된 마음 혹은 기본을 의미한다. 즉, 그림을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기본부터 보고 그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무엇인가에 현혹되어 그 본질과 기본을 보지 못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버릇없게 행동하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쉽게 기본이 없는 사람이네라고 판단을 내리곤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를 함께 있는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공감하거나 혹은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그것이 가려질 수 있다. 이런 일은 연애하는 남녀 사이에서도 흔하게 생긴다.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말은 기본적인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말이기도 하다. 누가 봐도 단점이지만 심지어 그런 모습까지 귀엽고 예쁘고 멋져 보일 정도이다. 이 모든 것이 앞에서 말한 그림에서 선비의 목주름과 밥 먹이는 할아버지의 벌어진 입을 보지 못하는 일이다. 유명세에 현혹되는 일도 매우 흔하다. 사회적으로 떠들썩하게 이슈가 되는 상당수의 사기 사건은 모두 유명세를 앞세워서 상대의 판단을 크게 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인들의 평판을 너무 쉽게 믿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역사서인 한서에는 모기가 떼지어 날아다니는 소리가 천둥 소리를 만든다라는 의미의 취무성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무사람의 입김에 산이 떠내려가고 모기 소리가 모여 천둥 소리가 되며 패거리를 지으니 범을 때려잡고 열 사내가 작당하면 쇠공이를 뛰게 할 수 있다. 누군가가 자신을 모함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이었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되면 누구나 그것을 믿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유명세와 사회적인 평판도 이와 똑같은 양상으로 전파되어 누군가의 판단력을 흐릴 수 있다. 때로는 과거에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점도 상대방을 신뢰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번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이 상대를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믿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에 나를 도와주었다라는 점과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두 명제는 진실하게 일치되지 않는다. 다수의 사기꾼도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면서 신뢰를 얻어내어 본격적인 사기 플랜을 짜기 때문이다.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라는 말을 유념해야 한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남들이 하는 말, 그들이 가진 유명세와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진 후 반드시 한 번쯤은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누군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일이 아니다. 나를 속이려는 악의적인 사람들, 그리고 상대의 단점을 가리고 있는 내 안목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어떤 여인이 근심에 잠겨 있고 방금 울음을 그쳤는지 눈밑이 다소 하얘져 있다고 해보자. 거기다가 이가 아픈 것처럼 얼굴도 살짝 찡그리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 아무래도 동정심도 들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을 것이다. 더구나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면 누구라도 도움의 손길을 뻗는다. 또 다른 경우 어떤 여인이 허리를 매우 잘 흔들면서 걷고 머리가 살짝 기울어져 몸가짐이 다소 흐트러진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 아무래도 그 여인에 대해서 이성적인 매력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모습들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본다면 상대의 특별한 의도가 드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믿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습을 철저하게 계획하여 만든 사람이 있다. 그 기획자는 후한 시절 권력을 장악했던 한 대장군의 아내인 손수였다. 사치스럽게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는 다음과 같은 자신만의 화장법과 행동법을 만들어 궁중에 유행시키기까지 했다. 어쩌면 나를 이용하고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손수의 이런 노력은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보일 지경이다. 물론 누군가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면 나 스스로가 괴로운 상태가 된다. 의심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의심하는 나를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모든 사기는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에서 싹트게 된다.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는다면 결국 나에게는 더 큰 낭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일정한 의심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사람을 보는 안목을 확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관계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치우친 관계의 기회주의자인지가 헷갈릴 수 있다. 외모와 경제적 조건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자신이 진짜로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도 흔하기 때문이다. 이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면 된다. 같은 결이 아닌 딴 마음이 있는가? 와, 서로 성장하는 관계인가? 이다. 지금 자신이 맺고 있는 사람과 자기 스스로에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기회주의자인지 아닌지가 보다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마음을 깎는 대패가 될 것인가? 불을 나누는 등잔이 될 것인가? 기회주의자는 결코 인간관계에서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겉으로는 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각자 판마음이 있다. 사람으로 인해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일은 매우 흔하며 그것의 활용 여부에 따라 삶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관계의 목적 자체가 기회만을 노리는 것이거나 혹은 인간적으로 친밀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나에게 줄 이익에만 무게중심이 있다면 이는 매우 곤란한 태도이다. 이는 상대를 대상화하는 표피적인 관계만 만들어 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잦은 손절이다.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방법의 하나로 손절할 수도 있지만 이익만을 추구하는 관계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사람을 한마디로 관계의 기회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다. 다만 관계의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치우친 관계의 기회주의자인지가 헷갈릴 수 있다. 외모와 경제적 조건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자신이 진짜로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도 흔하기 때문이다. 이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면 된다. 같은 결이 아닌 딴 마음이 있는가? 와, 서로 성장하는 관계인가? 이다. 지금 자신이 맺고 있는 사람과 자기 스스로에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기회주의자인지 아닌지가 보다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박쥐가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조선 후기의 문인인 홍만종이 쓴 순오지에는 동물의 세상에서 일어난 한 설화가 담겨 있다. 하루는 봉황을 축하하는 잔치에 인근의 거의 모든 짐승이 모여 축하했지만 유독 박쥐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때 봉황이 박쥐를 불러 내가 내 밑에 있으면서 어찌 거만하게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꾸짖었다. 그때 박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네 발 가진 짐승인데 너 같은 새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한 번은 기린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져 모든 네 발 짐승이 다 모였지만 역시 박쥐만 오지 않았다. 기린이 박쥐를 불러 왜 오지 않았냐고 꾸짖었다. 그때 박쥐는 자신의 날개를 펼쳐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네 발 짐승들의 잔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결국 박쥐는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아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결말이다. 박쥐는 동서고금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배신의 상징이자 기회주의자의 전형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박쥐가 이렇게 된 것은 타고난 심성이 나쁘기 때문은 아니다. 태어나길 그렇게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는 호조건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짐승의 특징인 네 발과 새의 특징인 날개가 동시에 있어서 언제든 핑계를 댈 여지가 있다. 만약 애초에 박쥐에게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박쥐도 그렇게 배신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프리드리히 2세의 잔혹한 실험.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우리의 마음 역시 박쥐의 생태적 특성과 비슷하다. 상대방에 대한 온전한 친근함과 신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대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려는 마음도 동시에 존재한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올 수 있는 틈새가 생기기 시작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칠 때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모양은 합치하지만 정신은 떨어져 있다라는 모합실리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은 진나라 시대의 병법가인 황석공이 지은 소서에 나오는 말로 인간관계에서는 겉으로는 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각자 딴 마음이 있다라는 의미이다. 관계를 해 나가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판마음이다. 보통 결이 맞는 사람과 친구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같은 결과 가장 반대되는 것이 바로 판마음이다. 이런 상태라면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관계가 덜컥거리게 된다. 한 방향으로 기분 좋게 순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올가맨 후 반대로 가는 것 같은 저항력이 느껴지게 된다. 별것도 아닌 이유로 인해 계속 티격태격 싸우고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관계는 애초부터 이미 딴 마음이 반대방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별것도 아닌 것, 다른 한편에서는 매우 큰 것이 되고 때로는 결별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딴 마음이 무서운 이유는 서로의 인간적인 감정과 정서의 교류를 애초에 차단하기 때문이다. 13세기경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프레이드리치 2세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결한 단어는 무엇일까? 나는 호기심으로 신생아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말에 주목했다. 다만 아기는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나 엄마의 말을 따라 배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기를 돌보는 유모와 육아를 위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지만 절대로 대화하거나 정서적인 교류를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그렇게 실험에 돌입하고 수개월이 지난 후의 결과는 처참하다 못해 잔인할 지경이었다. 아기들에게는 모두 최고의 양육 환경이 제공되었지만 결국 모두 죽고 말았다. 흥미로운 실험이 잔인한 실험이 되어버렸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비록 감정과 정서의 교류가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는가 태어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딴 마음을 가진 사이는 주고받을 감정과 정서가 없어 마치 아기와 유모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좋은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다. 바로 함께 일을 하든 교제를 하든 반드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점이다. 주역에서 유래한 이택상주 말이 있다. 아름다운 연못이 서로에게 물을 데워준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서로 늘 도움을 주며 모두가 성장하는 인간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기회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관계를 이어나간다.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을 뿌리내리게 한 이익선생이 설파한 이택법도 같은 원리이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토론하며 각자의 학문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공부의 속도나 효율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 사실 사람을 사귀거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상대방이 써왔던 인생 스토리라는 책을 읽으면서 함께 토론하고 조언해주는 것과 비슷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공저로 써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법정 스님은 자신의 저서인 물소리 바람소리에서 인간관계의 진수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친구를 찾는 것은 우리들의 모자란 구석을 채우기 위해서지 시간이 남아 주체할 수 없어서 찾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절과 신의와 창조적인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서로에게 아무런 덕도 끼칠 수 없다. 빈거품끼리는 이내 시들해지고 마는 법이니까. 그러니 상호 간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그 사이가 날로 새로워져야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된다. 결국 관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마치 대패가 나무 표면을 날카롭게 깎아내듯 서로의 마음을 깎아내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다.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르니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이 자주 생기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강요하면서 힘들게 한다. 이와는 전혀 다른 관계로 등불을 나누는 사이가 있다. 미국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내 등잔의 심지에서 불을 붙여가도 불은 줄어들지 않는다. 아무리 나눠도 내 불꽃이 줄어들 리가 없으니 마치 이택상주처럼 계속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이다. 자신의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니다. 그 관계의 질이 어떤가? 그리고 내가 그 관계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사람의 숫자보다 더욱 중요하다. 머릿속 말은 내 노예지만 입 밖에 나온 말은 내 주인이 된다. 나의 말은 줄이고 남의 말은 관찰하라. 작법자 패구나 내가 만든 법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입다니. 말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한다. 서로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망치기도 하고 모두를 분열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로 만드는 힘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주도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특별히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바로 나의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노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나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나의 적은 나의 말이 되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다. 말이 하는 긍정적 기능을 내 것으로 끌어오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내 주도권을 흔들리게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너무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분별 없이 나올 수 있다. 예로부터 말과 관련해서 꽤 많은 격언과 고사성어가 있는 것도 말의 중요성과 무분별함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분석하면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고 절대로 피해야 할 사람을 구분할 수도 있다. 특히 언어 심리학에서는 말 자체를 하나의 행동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보통 말과 행동이라고 표현하면서 둘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다 엄격하게는 말 그 자체가 하나의 행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국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자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며 품격 없게 말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품격이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말을 줄이면 곤란함도 줄어든다. 말을 조심하라고 말한 고전 속 인물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노자는 특별히 말에 관해 경각심을 가지라고 조언한 인물이다. 우선 노자는 말을 욕망, 날카로움, 빛 등에 비유하고 있다. 이는 모두 말이 가진 긍정적인 기능이기도 하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타인의 욕망을 알아낼 수 있고 날카롭게 무엇인가를 지적해서 고칠 수 있게 하며 또 어두운 것을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노자는 그것으로 인한 이로움보다는 손해가 더 크다고 보았다. 그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입을 다물고 욕망의 문을 닫아라. 날카로움을 겪고 엉킨 것을 풀어라. 빛을 가리고 먼지와 같이 되어라. 이것을 본래의 하나 됨이라 하네. 이렇게 된 사람은 벗도 적도 없고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으며 귀하지도 천하지도 않다네. 그러므로 이것이 하늘 아래 가장 귀한 것이라네. 노자는 결국 입을 다물어 욕망의 문도 닫고 날카로움도 겪고 빛도 가리라고 조언한다. 한마디로 말을 줄이면 곤란한 일도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태야말로 벗은 없겠지만 적도 없으며 이롭지는 않아도 해롭지 않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바로 다연사꾼이다. 말이 많을수록 자주 궁색해지니 중간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라는 의미이다. 노자가 우려했던 발을 스스로 초래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진나라에는 효공을 모시는 신하 가운데 상황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열의가 넘쳐 다양한 법령을 제안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여러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고 도량령을 통일하는 등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았지만 오히려 백성의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도 있었다.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여인숙에 투숙할 수 없다든지 해가 지면 국경을 넘을 수 없다든지 하는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상황은 그 공을 인정받아 효공으로부터 15개의 마을에 해당하는 땅을 하사받기도 했다. 문제는 효공이 죽은 뒤부터 벌어졌다. 너무 많은 법을 제정했던 상황의 최후. 그가 제정한 여러 법령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귀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상황이 반역을 꾀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체포해서 벌을 주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상황은 진나라를 떠나서 위나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가 겨우겨우 진나라의 국경에 다다랐을 때 문지기 병사가 그를 가로막으며 나라의 높은 관리인 상한께서 제정하신 법령에 따르면 해가 진 뒤에는 국경 출입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여인숙을 찾았을 때였다. 그때 주인이 나와서 상한께서 제정하신 법령에 따르면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머물게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신분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라고 물었다. 어쩔 수 없이 신분을 밝혀야 했던 상황은 하늘을 보며 이렇게 한탄했다. 작법자 패구나. 내가 만든 법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입다니. 그는 다음 날 위나라로 도망갔지만 여인숙에서 신분을 밝힌 일이 계기가 되어 결국 체포되어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됐다. 상황은 법령을 너무 과도하게 제정했고 또한 불필요한 것까지 제정하면서 결국 스스로가 피해자가 되었다. 우리의 말은 우리에게 이와 똑같은 굴레로 작용한다. 내가 과거에 했던 말은 곳곳에서 지뢰가 되고 함정이 되어 결국 오늘의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 말이 당신의 머릿속에 있을 때는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왔을 때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이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의 양을 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생각 없는 말, 마구 내뱉는 말, 누군가를 과도하게 공격하는 말을 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나의 말은 신중하게 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말은 자세하게 관찰해야만 한다. 사실 말은 누군가의 심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함께해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어투는 나르시시스트의 말이다. 대개 누구나 심리적인 문제는 조금씩 가지고 있지만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에게 극도의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특별히 구분하고 멀리해야 한다. 나르시시스트의 대화법은 현대 심리학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동양 고전으로 정의해보자면 혼란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혼란함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고 그 혼란함 속에서 타인을 조종하는 일을 즐기곤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일 뿐이야.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하고 싶어. 내가 틀린 적은 별로 없으니까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등이다. 언뜻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란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도 겉과 속이 다르고 속마음을 숨기는 오늘날의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날 맹자의 한 제자는 공자의 논어를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있었다. 논어에 등장하는 향원이라는 인물은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유독 공자만이 향원을 덕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제자가 그 이유를 묻자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항원은 마을 사람들이 특별히 비난할 게 없고 공격할 구실이 없지만 더러운 무리와 야합하고 집안에서는 충심과 신의가 있는 척하고 밖에서는 청렴결백한 척한다. 그의 겉모습만 본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고 그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지만 성현의 도에 들어갈 수 없다. 공자께서 강아지들을 미워함은 그것이 곡식의 싹을 어지럽힐까 두려워 함이고 망령됨을 미워함은 그것이 정의를 혼란케 할까 두려워함이고 말을 잘하는 능력을 미워함은 그것이 믿음을 혼란케 할까 두려워함이고 자주색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붉은색을 혼란케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원을 미워함은 그가 먹을 혼란케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나르시시스트가 야기하는 혼란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국 그들의 희생양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러면 한동안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큰 심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말이든 행동이든 혼란이 야기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야만 한다. 내가 하는 말을 주의하고 남이 하는 말에 대해 심도 있게 관찰하자. 아마도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실망을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곧 상대방에게 내 감정과 주도권을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내 삶의 중심을 잡고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의를 지키되 주도적으로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의는 단순한 도덕적인 덕목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지능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에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무심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를 지속하려면 어느 정도의 관심과 기대가 필요하지만 그 기대가 나를 종속시키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거리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기대를 품고 상대에게 휘둘리는 관계는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냉정한 태도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대는 줄이고 예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관계를 조절하고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무심코 빠지기 쉬운 관계의 함정을 피하고 보다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